부산 남구의 작은 골목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그곳 4층 작은 집안에서 한연수는 창밖으로 흐드러지는 벚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뱃속에는 두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쌍둥이. 그녀에게는 세 번째 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 같았다. 엄마, 오늘은 병원 안 가. 4살 된 딸 진아가 인형을 품에 안고 거실로 들어왔다. 연수는 미소 지으며 딸을 품에 안았다. 응, 오늘은 집에서 쉬는 날이야. 동생들 피곤할까봐. 진아는 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아직 세상의 복잡함을 모르는 눈. 순수한 호기심만이 그 눈동자에 가득했다. 우리 아가들, 언제 나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봄이 끝나기 전에 아가들이 엄마 품에 올 거야. 거실 한켠에는 유아용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아기 옷, 기저귀, 분유까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다. 연수는 준비성 철저한 엄마였다. 첫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아이가 둘이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약간의 불안함이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다. 그 시각, 남편 강준호는 집 근처 인쇄소에서 퇴근 중이었다. 그는 땀에 젖은 셔츠를 벗으며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연수가 보낸 짧은 문자. 오늘도 아가들이 잘 움직였어. 너무 신기해. 준호는 웃음을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우리 쌍둥이, 벌써부터 엄마 말 잘 듣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진정으로 준비된 아빠일까? 첫 아이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이 느껴졌다. 아이가 둘이라니. 경제적 부담, 시간, 체력, 모든 것이 2배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무게는 사랑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지킬 거야. 몇 주 후, 봄비가 내리던 아침. 예정일보다 일주일 이른 날, 연수는 진통을 느꼈다. 진아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준호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로 이동한 지 2시간 만에 제왕절개 수술이 결정되었다. 수술실 안 밝은 조명이 눈부셨고 연수는 마취로 인해 감각이 둔해졌다. 시간은 멈춘 듯 느껴졌지만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첫째 나왔습니다. 건강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연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름이 민준이죠?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입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둘째 나왔습니다. 수술실의 공기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눈빛이 이상하게 교차했다. 뭐지? 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둘째, 하준이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다니요? 그 순간 연수는 간호사 품에 안긴 둘째 아이를 처음으로 바라보았다. 그 아기는 눈부실 정도로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눈썹과 머리카락은 금빛에 가까운 연한 갈색. 마치 외국인 아기 같았다. 연수는 숨을 삼켰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당혹감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이 아이는 우리 아이 맞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아마도 백색증입니다. 유전적 특이성으로 인해 멜라닌이 거의 생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연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준아, 그래도 너는 내 아기야. 회복실로 돌아온 연수의 곁에는 민준과 하준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외모.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하나같이 놀라워했다. 잠시 후, 준호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먼저 민준을 보고 웃으며 안아 올렸다. 건강해 보여. 잘생겼네. 그리고 하준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이 아이는? 연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겼다. 하준이야. 둘째.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연수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말은 의심이 아니라 혼란이었다. 연수는 단호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우리 아이야. 우리 둘의 아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뿌리내린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연수는 창밖 봄비를 바라보며 아이들을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민준아, 하준아, 너희는 다르지만 엄마에게는 똑같이 소중한 존재야. 세상이 뭐라 해도 엄마는 너희 편이야. 아직 세상은 그들을 모른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연수는 느꼈다. 이 둘의 존재는 단순한 출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한 기적이었다. 하준이의 피부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연수는 병원에서 퇴원하며 두 아기를 양팔에 안고 있었다. 하나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까만 눈, 까만 머리카락. 또 하나는 창백한 피부에 옅은 갈색 머리, 햇빛을 보면 찡그리는 눈. 입구에서 대기 중이던 준호는 두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연수를 향해 환하게 웃던 그는 아기들을 보는 순간 잠시 걸음을 멈췄다. 민준을 본 후 하준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대로네. 준호는 작게 중얼였다. 연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건강하잖아. 의사 선생님도 특별히 걱정할 건 없다고 했어. 응, 알겠어. 그렇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 말은 연수의 가슴에 작은 돌멩이처럼 떨어졌다. 가족은 시작부터 세상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며칠 후 연수의 시댁 식구들이 아기들을 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다. 거실 한가운데 하얀 담요 위에 놓인 두 유아용 침대에는 두 형제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어머, 둘 다 참 예쁘게 생겼네. 시이모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러나 곧 거실 안 공기가 달라졌다. 시어머니 심경자는 하준을 바라보다가 눈썹을 찌푸렸다. 애는 왜 이렇게 하얘? 준호 어릴 적 사진이랑도 전혀 다르네. 백색증이래요. 유전적인 거고 아주 드문 경우래요. 연수가 차분히 설명했다. 유전적이면 우리 집에 그런 피가 어디 있나? 시어머니의 말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준호는 말없이 물만 마셨다. 연수는 그 침묵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어머니, 이 아이는 제 아이고 준호 씨 아이예요. 다 같은 가족이에요. 그래, 알긴 아는데 동네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렇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입이 험한데. 그 말은 핑계였고 사실은 불신이었다. 연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차갑게 굳은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준의 외모는 단순한 다름이 아니었다. 이 사회에서 그 다름은 질문을 부르고 시선을 만들며 때로는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며칠 후 연수는 진아와 함께 산책 겸 마트에 갔다. 유모차에는 민준과 하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는 얼굴을 지키려 했었다. 하지만 마트 안에서는 익숙한 속삭임이 이어졌다. 외국인 아기인가? 어머, 쌍둥이라는데 하나는 왜 저래? 피부색이 완전 다른데 진짜 친자식 맞아? 연수는 귓가에 꽂히는 그 말들에 가슴이 조여왔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장을 보고 나오려던 찰나 어떤 중년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아기들 정말 귀엽네요. 근데 이 아이는 입양한 거예요? 연수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순간적으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쌍둥이예요. 둘 다 제 뱃속에서 나왔어요. 어머,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참, 이런 일도 다 있네. 여성은 당황한 듯 웃으며 돌아섰지만 연수는 무너지는 심장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연수는 아이들을 재운 후 베란다에 나가 바람을 맞았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조용한 침묵 속에 TV 소리만 배경처럼 깔려 있었다. 사람들이 하준이를 이상하게 봐. 연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도 아직 익숙하지 않잖아.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위로는 아니었다. 당신도 그래? 익숙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말하는 거야.
당신이 하준이한테서 눈을 돌릴 때마다 난 이 아이를 혼자 안고 있는 기분이 들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연수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결심 하나를 새겼다. 세상이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연수는 아이들을 안고 지역 보건소를 찾았다. 하준의 피부에 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찾기 위해서였다. 직원은 하준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알비노인가요?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유전자 검사도 해보셨어요? 했어요. 선천적 백색증이에요. 시력 검사는 다음 주에 예약했고요. 직원은 자세히 안내해 주었고 연수는 감사 인사를 건넸다. 병원 문을 나서며 그녀는 생각했다. 세상은 여전히 낯설어하지만 그 안에는 이해하려는 마음도 있다. 하준은 평범하지 않다. 그러나 평범하지 않다고 해서 덜 소중한 것은 아니다. 연수는 아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너는 나에게 온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자. 우리 하준이. 봄이 완전히 지나가고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온 6월 초. 부산의 햇살은 점점 따가워지고 있었다. 하준의 피부는 햇빛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연수는 아이를 꼼꼼하게 챙겨야 했다. 자외선 차단제, 얇고 긴 소매옷, 모자, 선글라스까지 마치 작은 여행을 떠나는 듯한 준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병원 대기실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지어 놀이터에서도 아기가 왜 이렇게 하얘요? 외국인 아빠인가요? 아유, 혹시 시험관이세요? 그런 경우도 있다던데. 어떤 말은 무지했고 어떤 말은 아기가 없었지만 그 모든 시선이 연수에게는 무게가 되어 어깨를 짓눌렀다. 그날 저녁, 연수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준호는 여느 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우리 이사 가는 거 어때? 준호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에이, 여기 집도 괜찮고 회사도 가까운데. 하준이 때문이야. 이 동네 사람들 너무 말이 많아. 준호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럼 다른 동네는 안 그럴까? 어딜 가도 똑같을걸. 연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더 나은 환경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냥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그 말은 칼날처럼 연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준호는 늘 그렇듯 감정을 회피했다. 겉으론 평온해 보였지만 사실 그는 혼란스러웠고 그 혼란을 감추기 위해 말수를 줄였다. 예민한 게 아니야. 이건 하준이의 삶이 걸린 문제야. 연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며칠 후 준호는 회사 회식에 다녀왔다. 밤늦게 귀가한 그의 옷에서는 술 냄새가 났다. 연수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늘 어땠어? 연수가 물었다. 별일 없었어. 준호는 짧게 대답했다. 회사 사람들은 하준이 얘기 안 해? 했지. 애들 사진 보여달라길래 둘 다 보여줬어. 그리고 다들 신기하다고 했어. 근데 어떤 부장이 물어보더라. 아이프가 외국인인가? 연수는 작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도 처음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냥 유전적인 거라고 했어. 창피했어?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뭐랄까 설명해야 한다는 게 힘들더라고. 그 말에 연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같이 싸워주기를 바랐다. 세상의 시선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함께 상처받고 함께 걸어가길 바랐다. 몇 주 뒤 하준의 생후 100일을 맞이한 날 연수는 간단하게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준비했다. 진아는 색종이로 만든 종이 왕관을 하준에게 씌워주며 웃었다. 하준이는 왕자님 같아. 그럼 민준이는? 연수가 묻자 진아는 고민 없이 말했다. 민준이는 기사님.
가족의 웃음소리 속에서 연수는 잠시 안도했다. 이 순간만큼은 평온했다. 하지만 식사 도중 시어머니 심경자가 말했다. 100일 사진은 언제 찍을 거니? 이번 주말에요. 사진관 예약했어요. 혹시 하준이도 같이 찍니? 네, 물론이죠. 심경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혹시 사진 조금 수정은 안 되나? 그 말은 연수를 얼어붙게 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사진이 오래 남잖니. 나중에 혹시라도 하준이가 상처받을까봐. 상처는 외모가 아니라 그런 말을 듣고 자랄 때 생기는 거예요. 연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심경자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는 식사를 하던 손을 멈췄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연수는 혼자 사진관 예약을 취소하고 집에서 직접 아이들 사진을 찍었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오후 시간, 같은 옷을 입은 민준과 하준이 나란히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셔터가 눌러지는 순간 연수는 깨달았다. 두 아이의 외모는 다르지만 눈빛은 똑같았다. 사랑받고 자란 아이의 눈빛.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몰라도 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아이들. 그걸로 충분해. 그날은 무덥고도 습한 여름날이었다. 연수는 하준의 피부가 햇빛에 덜 노출되도록 창문에 커튼을 덧댔고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아이들 침대를 살짝 옮겼다. 육아는 매 순간이 전쟁이었다. 그러나 연수는 익숙했다. 익숙해져야만 했다. 아이들이 잠든 오후, 준호는 퇴근하자마자 씻고 나오더니 연수를 향해 말을 건넸다. 연수야, 오늘 병원에서 유전 상담 관련 기사 하나 봤어. 무슨 기사? 유전자 검사하면 백색증 여부도 정확히 확인되고 가족력도 알 수 있대. 연수는 머리를 끄덕였다. 응, 하준이 처음 진단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줬어. 준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혹시 우리 유전자 검사 한 번 더 받아볼까? 그 말에 연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무슨 뜻이야? 그냥 혹시 모르니까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뭐라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연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파열음이 일어났다. 지금 하준이가 우리 애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서. 헷갈린다고? 내가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니고 그냥 확인 차원에서. 그 순간 연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며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간 준호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연수를 대했다. 그러나 연수는 전처럼 웃지도 않았고 식탁에서도 말을 아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상은 같았지만 부부 사이엔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다. 그리고 결국 연수는 스스로 병원을 찾았다. 유전자 검사를 위한 상담을 예약했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모두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불신의 그림자를 끝내기 위해서 움직였다. 검사 당일 연수는 하준을 안고 병원을 찾았다. 간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했고 필요한 검체를 채취했다. 모든 과정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루어졌지만 연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다.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녀는 하준을 안고 병원 로비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시선, 가족의 침묵, 남편의 의심.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일주일 후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결과를 확인하러 오라는 말에 연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연수는 단호히 거절했다.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끝낼게. 병원에서 결과지를 받은 연수는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하준은 명백히 연수와 준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이 유전자상으로 확실히 증명되었다.
또한 OCA 1형 백색증이라는 정확한 진단명까지 다시 정리되어 나왔다. 연수는 결과지를 고이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병원 문을 나서며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그날 밤 연수는 결과지를 준호에게 건넸다. 말없이 결과지를 펼쳐본 준호는 잠시 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나 정말 그럴 뜻은 아니었어. 연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럴 뜻이 아니었는데 왜 말했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나는 하준이의 피부색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어.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나도 혼란스러웠어. 너무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무서워서. 그 무서움이 나한테 칼이 된 거 알아? 그 말에 준호는 눈을 감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무너져 내리는 표정을 본 것은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연수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부부는 말을 줄였다. 아이들은 여전히 웃었고 진아는 동생들을 챙기며 밝게 자랐다. 그러나 어른들의 마음속엔 깊은 금이 남아있었다. 어느 날 진아가 물었다. 엄마, 왜 요즘 아빠랑 잘 안 놀아? 연수는 아이를 안으며 대답했다. 엄마랑 아빠가 조금 마음이 아파서 그래.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내가 약 줄게. 아이의 손엔 장난감 청진기와 가짜 약병이 들려 있었다. 연수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하준이었고, 진아였고, 아니, 어쩌면 이 가정 전체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다시 괜찮아지자. 너희는 아무 잘못 없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불신이 만든 상처는 오래가지만 믿음은 그보다 더 오래갈 수 있다고. 장마가 시작되었다. 부산의 하늘은 며칠째 흐렸고 간간히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다. 연수는 그 빗소리가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아이들이 잠든 밤이면 그녀는 창문을 열고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곤 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다. 진아가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조르던 차에 연수는 아이 셋을 모두 데리고 근처 국제시장으로 나가기로 했다. 유모차에는 민준과 하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진아는 연수의 손을 꼭 붙잡고 따라왔다. 시장 안은 비 때문인지 사람이 많지 않았다. 우산을 든 채 장을 보는 사람들, 어묵 국물로 손을 녹이는 커플들, 그리고 분식집 앞에서 줄을 선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연수는 평소 단골로 가던 떡볶이 가게 앞에 섰다. 떡볶이 2인분이요. 튀김도 같이 주세요. 진아는 들뜬 얼굴로 가게 안을 기웃거렸다. 그러다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유모차 안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나, 이 아이, 피부가 왜 이래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연수는 평소처럼 조용히 웃으며 설명하려 했다. 백색증이에요. 선천적인 유전 질환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연수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는 소리를 높였다. 이건 병이 아니에요?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애를 왜 데리고 다녀요? 연수는 순간 멍해졌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돌아섰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진아는 엄마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불안한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엄마, 우리 집에 가자. 그때 또 다른 남성이 말했다. 이상한 병이면 애 데리고 나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요. 애가 혼혈도 아니고 너무하해.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아냐? 공기 중에 혐오와 두려움, 그리고 무지가 뒤섞여 있었다. 연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하준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른 채 유모차 안에서 장난감을 입에 넣고 있었다. 민주는 작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어떤 젊은 여성이 그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연수는 소리를 높였다. 그만하세요. 아무 문제 없는 아이입니다. 전염병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주는 일도 없어요. 하지만 말은 닿지 않았다. 누군가가 말했다.
요즘 부모들은 관심 좀 끌려고 별짓을 다 하네. 연수는 그제야 유모차를 잡고 진아의 손을 꼭 잡은 채 자리를 떠났다.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은 들고 있었지만 손이 바빠 펼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고 비를 맞으며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불안에 떨리는 아이들의 손, 그리고 눈앞이 흐려지도록 쏟아진 눈물.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옷이 흠뻑 젖어 있었다. 연수는 아이들을 따뜻한 수건으로 다기고 옷을 갈아입혔다. 하주는 울지도 않았고 민준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진아는 계속 말했다. 엄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했어? 하준이는 아픈 거 아니잖아. 연수는 딸을 안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밤이 깊고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준호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왔다.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꼈다. 무슨 일 있었어? 연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젖은 우산과 마르지 않은 손수건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시장에서 사람들이 하준이를 병균 취급했어. 뭐라고? 전염병이냐고, 왜 데리고 다니냐고, 관심 끌려는 거냐고. 준호는 말없이 앉았다. 연수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나 하준이 안고 도망쳤어. 비 쫄딱 맞으면서. 근데 그 순간 진짜 생각했어. 이 나라에 살 수 있을까? 준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연수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러나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 늘 그래. 내가 다 감당할 줄 알지? 나는 하준이한테 부끄럽지 않아. 하지만 이 세상이 너무 무서워. 나 혼자서는 못 버텨.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연수는 노트북을 켜고 캐나다에 있는 대학 동창에게 메일을 썼다. 그녀는 현재 토론토에서 살고 있었고 이민 정보에 밝았다. 연수는 짧고 단호한 문장을 남겼다. 이민 관련 상담 좀 하고 싶어.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비는 더 이상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다. 차갑고 깊고 무거운 빗소리였다. 연수는 아이들의 방에 가서 자고 있는 하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작은 입술, 연한 눈썹, 투명한 피부, 그리고 고요한 숨결. 우리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녀는 속삭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연수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었다. 하준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시장에서 쏟아진 말들이 되살아났다. 사람들의 눈빛, 손가락질, 침묵 뒤에 숨은 경멸.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도 그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침대에 누운 하준은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작은 손이 이불을 잡고 입가엔 미소처럼 보이는 곡선이 살짝 그려져 있었다. 연수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다. 너를 지키고 싶어. 그게 이 나라가 아니어도 엄마는 어디든 갈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연수는 준호에게 말을 꺼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손이 잠시 멈췄다. 나 캐나다에 있는 친구랑 통화했어. 이민 준비 도와줄 수 있대.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계속 생각했어. 하준이 문제만이 아니야. 진아도 상처받고 있어. 민준이도. 우리 그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은 그날 시장에 없었잖아. 나는 아이 셋을 안고 도망쳤어. 하준이는 병균 취급당했고 민준은 겁에 질렸고 진아는 울었어.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도망쳤어. 준호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똑같았을 거야.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우리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연수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동자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민 가서 낯선 나라에서 우린 다시 시작해야 해. 언어도 직장도 집도. 근데 나는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 아이들이 평범하게 길을 걷고 놀이터에서 놀 수 있다면 난 다 버릴 수 있어. 준호는 처음으로 눈을 들었다. 아내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연수가 감정으로만 이 결정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늘 실질적이었고 책임감이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웠다. 그날 저녁 준호는 회사에서 일찍 나왔다. 해질녘 버스를 타고 혼자 해운대 바다 쪽으로 향했다. 모래사장에 앉아 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하나 꺼냈다. 연수와 결혼하던 날, 그리고 진아가 태어난 날, 그리고 민준과 하준의 첫날 밤. 하준은 작고 희고 눈에 띄게 달랐지만 눈빛만큼은 준호 자신과 닮아 있었다. 아이는 무해했고 아름다웠고 사랑스러웠다. 그런데도 왜 그는 처음부터 진심으로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건 하준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내면 속 작은 비겁함 때문이었다. 사회의 시선을 걱정했고 타인의 시선을 피해 숨었다. 그 결과 아내를 혼자 싸우게 만들었다. 파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하준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는 나보다 훨씬 강하구나.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준호는 연수를 불렀다. 부엌 테이블 앞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어젯밤에 생각 많이 했어.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은 하지 않았다. 이민, 진짜 생각해보자.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 어디로 가든 우리가 같이 간다는 거. 연수는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다. 혼자 떠날 생각은 아니었어. 그럼 돼. 그 짧은 대화 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아직 잠든 새 아이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갈등도, 공포도, 불신도 잊을 수 있었다. 며칠 후 연수는 캐나다 대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고 이민 컨설팅을 시작했다. 준호는 회사의 국제 이전 가능 여부를 알아보았고 영어 학원 등록까지 계획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해진 건 아니었다. 마음은 굳었지만 현실은 아직 변수투성이었다. 주변 가족들의 반응도 고려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컸다. 한밤중 연수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이번엔 이민 정보가 아니라 블로그 하나를 열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백색증 아이를 키우며 엄마가 배운 용기. 글을 쓴 이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또 다른 엄마였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은 연수의 가슴을 울렸다. 우리는 아이를 세상에 적응시키려 애쓰지만 때론 세상을 조금 바꾸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 그 문장을 여러 번 읽고 연수는 화면을 천천히 닫았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결심한 것은 아니었다. 이민은 하나의 방법이었지만 유일한 정답은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도망이 아니라 대화를 떠올렸다. 아이를 숨기지 않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보여주는 것. 그 순간 연수는 문득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알 것 같았다. 세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외롭게 두는 것이었다. 이민 준비는 예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연수는 캐나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 여러 서류를 정리하고 변호사와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갔다. 준호도 퇴사 시기와 관련한 회사 내 절차를 검토했다. 그러나 그 모든 준비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엔 하나의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정말 떠나는 게 답일까? 어느 일요일 아침, 세 가족은 근처 공원에 나갔다. 오랜만에 외출이었다. 하준은 모자를 쓰고 민준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서 풀을 뜯고 있었다. 진아는 자전거를 타며 동생들을 웃게 만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수는 조용히 말했다. 저 아이들이 뭘 잘못했을까?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단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그러니까 더 이상 숨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연수의 말에 준호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 이야기, 우리가 먼저 해야 해. 남들이 퍼뜨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여주자. 하준이가 어떤 아이인지,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준호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제야 아내가 단지 도망치고 싶어서 이민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지키고 싶어서였다는 걸 완전히 이해했다. 그 주, 연수는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하준의 병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혹시 다른 부모들이 불편함을 표현하면 이야기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놀랄 정도로 따뜻하게 반응했다. 한연수 어머니,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저는 하준이를 보며 늘 순수하고 맑다고 느꼈어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진심을요. 며칠 후 어린이집에서 다름과 이해라는 주제로 작은 모임이 열렸다. 학부모 몇 명과 선생님, 그리고 연수가 참석했다. 연수는 조심스럽게 하준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피부색이 달랐어요. 백색증이라는 유전 질환 때문이에요. 감염병도 아니고 전염도 되지 않아요. 그냥 멜라닌이 없는 것뿐이에요. 처음엔 조용하던 방 안에서 한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예전에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하준이는 천사처럼 하이라고. 그때 웃기만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 더 잘 이해되네요. 또 다른 부모는 말했다. 아이들이야 편견이 없는데 어른들이 문제죠. 어쩌면 우리부터 배워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에 연수는 울컥했다. 자신이 상상했던 세상의 반응과 달랐다. 그저 알고 싶어 했고 이해하고 싶어 했다. 문제는 소통의 부족이었다. 며칠 후 어린이집 선생님 중 한 명이 연수에게 연락했다.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엄마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혹시 인터뷰에 나가볼 생각이 있냐는 것이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얼굴을 드러내고 실명을 밝히는 것이 아직은 두려웠다. 하지만 곧 결심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저라도요. 촬영은 조용한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졌다. 연수는 긴장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앉았고 인터뷰어가 부드럽게 질문을 이어갔다. 하준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감정이셨나요? 믿기지 않았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동시에 너무 걱정됐어요.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요? 사람들의 시선이요. 하준이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마치 그 아이의 존재를 변명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로 결심하신 이유는요? 하준이에게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넌 세상에 당당히 나와도 되는 존재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카메라가 꺼졌을 때 연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몸이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묘하게 평온했다. 무언가를 내디딘 느낌이었다. 작은 한 걸음이지만 단단한 걸음. 며칠 후 영상은 채널에 업로드되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백색증 아이를 키우는 엄마,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댓글은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다. 용기 있는 어머니네요. 우리 아이도 희귀병이 있어요. 같이 힘내요. 하준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물론 모든 댓글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일부는 여전히 무지했고 공격적이었다. 관심 받으려는 거 아냐? 백색증이면 집에서 조용히 키우지 왜 방송 나와? 하지만 연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댓글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준호가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숨지 않아.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도. 그 말은 선언이자 약속이었다. 유튜브 영상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조회수는 10만을 넘어섰다. 추천 영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엄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백색증, 다름, 엄마의 용기 같은 키워드가 검색어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영상 속 연수의 말투는 담담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준의 사진이 화면에 잠시 비칠 때마다 댓글창에는 천사 같다.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글이 쏟아졌다. 인터뷰가 올라온 당일 저녁, 연수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동창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척들까지 연락을 해왔다. 연수야, 영상 봤어.
정말 대단해. 그 용기, 진심으로 존경해. 언니, 하준이 너무 예뻐요. 그 눈빛. 저도 울었어요. 연수는 한편으론 놀랍고 또 한편으론 두려웠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현실이 무거웠다. 그 다음 날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케이블 뉴스 채널에서는 다문화 아동 문제를 다루는 특집의 연수를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한 인기 엄마 유튜버는 다름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콜라보 콘텐츠를 만들자고 제안해왔다. 준호는 그 소식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런 반응, 괜찮아? 연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직 몰라.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왜 무서워? 지금은 사람들이 감동이라고 말하지만 언제 돌변할지 몰라. 나 하나 상처받는 건 괜찮은데 하준이가 상처받는 건 싫어. 준호는 조용히 연수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가 보호하면 돼. 우리 둘이 같이 이 아이들을 지키자. 그러나 인터넷은 언제나 이중적이었다. 댓글 중에는 악의적인 내용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거 굳이 공개할 필요 있나? 진짜 친부모 맞아? 아무리 유전병이라도 너무 달라. 백색증이면 집에서 조용히 키워. 왜 세상에 보여주려 해? 연수는 댓글을 하나하나 보지 않으려 했었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이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했다. 무례한 말 한 줄이 며칠간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고 낮에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어느 날 진아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물었다. 엄마, 우리 TV 나왔어? 응,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보여줬어. 하준이 사진도 나왔어. 근데 어떤 애가 하준이 보고 특이하다고 했어. 연수는 아이의 표정을 살폈다. 진아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눈동자엔 걱정이 묻어났다. 연수는 그날 밤 늦게까지 TV 인터뷰를 거절할지 말지를 두고 고민했다. 다음 날 유튜브 채널 측에서 연수에게 또 다른 연락이 왔다. 이번엔 긍정적인 내용이었다. 영상에 감동받은 어느 유명 화장품 브랜드가 모든 피부는 아름답다는 슬로건으로 가족 화보를 제안해온 것이었다. 출연료도 꽤 높은 편이었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준이의 모습이 브랜드 메시지와 너무 잘 어울려요. 그 아이는 보는 사람을 멈춰서게 해요. 연수는 혼란스러웠다. 칭찬인 줄은 알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다. 멈춰서게 한다는 말이 마치 하준이의 다름을 또 다른 방식으로 소비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준호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이 아이를 드러내기로 했지만 이용당하게 하진 말자. 맞아. 광고든 뭐든 하준이가 원할 때만 하자. 하준이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결정하지만 언젠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 그들은 광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지역 도서관에서 제안한 다문화 가족 이야기 나눔 행사엔 기꺼이 참여하기로 했다. 연수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상품이 아닌 대화의 시작점이 되길 원했다. 행사 당일 작은 강당엔 30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대부분이 부모였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키우는 이들도 있었다. 연수는 간단한 소개 후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용감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제 아이를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조용한 박수가 일었다. 행사 후 한 엄마가 연수에게 다가왔다. 저도 피부가 좀 어두운 아이라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하준이 얘기를 들으니 용기가 났어요. 또 다른 아빠는 말했다. 아이들이 다 다르다는 걸 가르치고 싶었는데 오늘 덕분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게 됐어요. 연수는 그날 처음으로 이야기의 힘을 실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뒷좌석에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준호가 말했다. 연수야, 우리 잘하고 있는 거지? 연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글쎄, 정답은 모르겠지만 도망치지 않고 있는 건 맞아.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두려움 대신 말하기를 택했고 침묵 대신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다음 장으로 이어질 첫 문장이었다. 하준이 7살이 되던 봄, 연수는 작은 결심을 했다. 유치원보다 더 넓은 환경에서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지역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등록한 것이다. 그동안 하준을 보호해주던 작은 세상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시기라 생각했다. 입학식 날, 하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엄마 손을 꼭 잡았다. 같은 반에 배정된 민주는 익숙하게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하준은 말없이 엄마 옆에 붙어 있었다. 연수는 아이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말했다. 하준아,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너랑 놀고 싶어해. 내가 먼저 웃어주면 더 좋아질 거야. 하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가 연수에겐 큰 신호였다. 준비는 되어 있었다. 다만 용기가 조금 필요했을 뿐이었다. 며칠 동안은 무탈했다. 하준은 낯을 많이 가렸지만 선생님은 인내심 있게 다가가며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민주는 동생처럼 하준을 챙기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예고 없이 다가왔다. 어느 날 오후 유치원에서 돌아온 하준이 식탁에 앉자마자 말없이 고개를 푹 숙였다. 연수가 다가가 이유를 묻자 하준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친구가 나한테 외계인 같다고 했어. 연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 머리색이 다르다고, 피부도 이상하다고. 하준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연수의 마음속에 뾰족한 조각처럼 박혔다. 그날 밤 연수와 준호는 아이들이 잠든 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결국 올게 온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아. 하준이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시기니까. 상처받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피할 수 없다면 견딜 수 있는 힘을 가르쳐야 해. 두 사람은 가만히 손을 잡았다. 그 말이 정답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건 분명했다. 다음 날 연수는 하준의 반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신청했다. 선생님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아이들 사이에서 외모에 대한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그 호기심이 차별로 이어질 때죠. 어제 그런 표현을 한 아이는 부모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오늘 하준이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회에 다름에 대한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요. 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이도 그 안에서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하준이의 반에서는 우리는 모두 달라요라는 주제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각자 자신의 피부색, 머리카락색, 눈동자색, 좋아하는 음식, 무서운 것 등을 종이에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하준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민준이 먼저 나서면서 용기를 냈다. 나는 쌍둥이 동생 하준이랑 머리색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같은 날 태어났어요. 하준이는 특별해서 햇빛에 약하고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우리 둘은 정말 친해요. 교실 안은 조용했다. 그리고 이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날 집에 돌아온 하준은 웃으며 말했다. 친구가 나한테 오늘은 천사 같대. 연수는 조용히 아이를 안았다. 다정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아이들이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날 밤 연수는 일기장을 펼쳤다. 그녀는 매일 하준이에게 쓰는 편지를 적고 있었다. 언젠가 아이가 자라 그것을 읽게 될 나를 생각하며 오늘의 한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준아, 넌 너라서 충분히 빛나. 하지만 아이가 사회로 나가는 순간마다 새로운 문제는 생겼다. 운동회가 열리던 날, 한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연수가 우연히 듣게 되었다. 저 애 말이야. 하얗고 눈빛 이상한 애. 난 처음에 장애가 있는 줄 알았잖아. 연수는 잠시 숨이 막혔다.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지금 이 말을 따져야 할까? 아니면 참아야 할까? 그 순간
그 옆에 있던 다른 학부모가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하준이죠? 전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요. 용기도 있고, 밝고요. 우리 애도 하준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연수는 울컥했다. 누군가 대신 말해준다는 건 때론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위로였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연수는 아이들을 재우고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를 다르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싸운 만큼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웃고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연수는 미소 지었다. 오늘은 하루가 조금 길었지만 그 끝은 따뜻했다. 겨울이 시작되자 부산의 바람은 매섭게 불었다. 해마다 찾아오는 계절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추운 것처럼 느껴졌다. 연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튼을 살짝 걷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작은 눈송이들이 바닥을 간신히 덮고 있었다. 하준은 창가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눈이 내리면 세상이 다 하얘져. 연수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다. 맞아. 오늘은 세상이 하준이랑 닮았네. 하준은 엄마 품에 안긴 채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날은 가족 모두가 기다리던 날이었다. 연수와 준호가 오랜만에 양가 부모님을 초대해 집에서 조촐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한 것이다. 진아는 나무에 장식을 달았고 민준과 하준은 생강 쿠키를 모양대로 찍으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다. 심경자 여사, 즉 시어머니는 손수 만든 갈비찜을 들고 도착했다. 과거의 날카로운 말투는 없었다. 그녀는 하준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많이 컸구나, 하준아. 지난번보다 훨씬 씩씩해졌네. 하준은 약간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에 심경자 여사는 살짝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다. 이렇게 예쁘게 자라줘서. 짧은 말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연수는 부엌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훔쳤다. 식사 후 거실 한가운데에서 작은 선물 교환 시간이 열렸다.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포장지를 뜯었고 진아는 직접 그린 가족 그림을 연수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 그림 속에는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림 가장자리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모두 달라요. 하지만 함께일 때 더 예뻐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연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는지 그 한 줄에 모두 담겨 있었다. 늦은 밤, 가족들은 하나둘씩 돌아갔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연수와 준호는 함께 아이들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하준을 바라보았다. 하준은 잠들지 않은 채 천장을 보고 있었다. 하준아, 오늘 어땠어? 연수가 물었다. 하준은 조용히 대답했다. 좋았어. 할머니도 웃었고 민준이랑 쿠키도 만들었고. 힘든 일은 없었어? 하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 요즘은 그냥 괜찮아. 그 말에 연수는 하준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너라서 괜찮은 거야.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엄마는 내가 다르게 생겨서 싫었던 적 있어? 연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내가 있어서 내가 더 강해졌어. 하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다. 그날 밤, 연수는 다시 일기장을 꺼냈다. 이제 거의 다 채워진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하준아, 세상은 항상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함께 완벽해질 수 있어. 너의 다름은 우리의 빛이 되었고 엄마는 그 빛을 평생 지켜줄 거야. 그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은 아직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눈은 춥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며칠 후 연수는 지역신문사의 요청으로 짧은 기고문을 썼다. 주제는 다름과 공존. 마지막 문단에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내 아이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은 우리 가족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며 특별함이 반드시 설명되어야 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다름은 그냥 그렇게 존재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 글은 한 시민의 블로그를 통해 널리 퍼졌고 교육청의 뉴스레터에 인용되기도 했다. 어느 중학교 교사는 그것을 학생들에게 읽어주었다고 연수에게 연락을 해왔다. 세상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반응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하준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말했다. 엄마, 나도 나중에 글을 쓰고 싶어. 무슨 글? 내 이야기. 나 같은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연수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너의 이야기는 누구보다 소중하니까. 엄마가 꼭 읽을게. 그 순간 연수는 깨달았다.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아이의 이야기는 이제 아이의 목소리로 이어질 것이며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그녀는 속삭였다. 고마워, 하준아. 우리에게 와줘서. 창밖의 눈은 멈췄지만 마음속 눈송이는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송이 하나하나가 모여 이제는 다름이 아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감싸고 있었다.